조간 브리핑. (2016년 1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남재일 경북대 교수의 사실보다 정의에 민감한 언론을 기대하며 라는 제목의 경향신문 칼럼을 인용하며 시작하겠습니다. 문장을 구어체로 바꾸는 과정에서 원문을 많이 손댔습니다. 남재일 교수께 양해를 구합니다. 언론이 뉴스가 되는 일이 잦아졌다. 박근혜 대통령 기자회견에서의 질의응답이 사전 각본임이 드러나 외신의 빈축을 산 일이 엊그제 같은데 이번엔 MBC의 한 핵심 간부의 녹취록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방송을 정상화하는 가장 우선적인 방안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꿔서 사장 임명 과정에 정권의 입김을 배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지금 전개되고 있는 방송의 파행은 정권의 회유에 일부 구성원이 동조한 결과기도 하다. 원인의 한 축이 구성원 내부에 있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방송의 건강성을 가름지을 관건은 언제나 어떻게 방송사의 구성원 다수가 개인적 이익보다는 공정방송에 대한 공감과 연대라는 정신적 공감대로 강하게 결속하느냐일 수밖에 없다. 나는 이 결속을 방해하는 가장 큰 함정이 역설적으로 기자들이 신봉하는 사실 보도를 해야 한다. 이런 강박 속에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보도는 주관과 감정이 배제된 객관적 사실을 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사실 보도의 늪에 빠지면 정작 무엇을 기사로 쓰느냐를 잊어버리기 쉽다. 사실 무엇을 보도할 것인가는 불의와의 싸움을 각오해야 한다. 이게 싫으면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에만 몰두하면서 공허한 사실을 전달하는 것으로서 내 역할을 다했다고 자위하기 마련이다. 사실 많은 기자들은 형식적이면서 공허한 사실 전달에만 몰두한다. 솔직히 불의와의 대면을 피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진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공허한 사실을 전하는 기자는 양심이나 정의감보다는 매체를 사유화하려는 사적 욕망과 더 가깝게 된다. 지금의 한국 사회는 언론이 공허한 사실만을 퍼다 날라주기보다는 사회 정의를 위해 더 많은 진실을 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 한국 언론 그 공허한 사실조차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권에게 불리하거나 자본가에게 불리한 것들 말입니다. 유성기업 노조를 현대자동차가 탄압한 정황이 나왔지만 실어준 신문, 보도한 방송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게 뉴스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공허한 사실 보도라도 단 한 줄의 단신이라도 보도하는 그런 언론이 그리워집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동아일보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필리핀 내에서 일본과 미국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져서 귀국, 즉 필리핀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다쳤습니다. 우리 일본인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며 이번 방문에서도 이것을 깊이 마음에 두고 하루하루 여정을 보낼 생각입니다. 아키히토 일본 왕이 마닐라 대통령궁에서 열린 필리핀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과거 일본의 잘못을 기억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습니다. 현직 일본 왕으로는 처음으로 필리핀을 방문한 아키히토 왕은 이 자리에서
전쟁을 겪지 않은 젊은 세대가 전쟁에 대한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만찬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야기도 나왔다고 하는데 말이죠.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공 대변인은 필리핀 대통령과 일본 왕이 일본군 50만 명의 유해를 일본으로 송환하는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만찬이 열리는 동안 대통령궁 앞에서는 위안부 피해자 여성들의 항의 시위가 벌어졌는데 일본 왕은 마닐라에 있는 무명 전사의 묘를 찾아서 전쟁에서 희생된 필리핀 사람들에 대해 2분 동안 고개 숙여서 애도를 표했습니다. 네, 아베보다는 낫네요.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청와대가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직후에 이루어진 양국 정상 간의 통화 내용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지난 18일 청와대 비서실을 상대로 두 정상 간의 통화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청와대는 국익을 침해할 현저한 우려를 들어서 거부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일본은 공개했단 말이죠. 우리 정부가 밝힌 것 중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그 통화 내용 공개하라고 요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통상 전문가인 민변의 송기호 변호사는 일본이 자기 나라에게 유리한 아베 총리의 발언을 일방적으로 이미 공개했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전문을 공개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것이다. 라면서 청와대 공개 거부에 대해서 반박 입장을 표시했습니다. 근데 청와대의 대응은 2013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때와는 정반대라는 점 오늘 경향신문이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목이 이렇습니다. 박 대통령 알 권리는 그때 다른가. 네. 새누리당은 2012년 대선 직전에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정상회담 회의록 일부를 공개했지요. 당시 박근혜 후보는 민주당은 회의록 공개를 극구 반대하고 있다라면서 국가 안보와 국민의 삶을 지키려는 확고한 철학과 의지가 있는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대선 댓글 개입 의혹으로 궁지에 몰렸던 국가정보원이 돌연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전체를 공개했었지요. 민변은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청와대에 이 의의를 신청하고 행정소송도 준비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경향신문 기사 또 보겠습니다. 포괄적이고 강력한 대북 제재에 동참시키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던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이 빈손으로 귀국했지요. 유엔 안보리 결의안 도출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한미 이런 독자적인 제재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마저도 중국 협조 없이는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외교 정말 엉망이라는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지요. 북한 제재 안 한다고 중국에게 큰 소리 쳤다가 지금 중국으로부터 역풍을 당할 처지에 놓여 있는 거 아닙니까?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미국 등이 양자 제재를 하겠지만 유엔이 4차례 제재 결의를 했건만 북한은 아무 일 없는 듯 가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돌봐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세현 전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인상 쓰고 있으면 중국이 미국과 한국의 말을 들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착각이다 이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은 유승민이 아니다. 네, 유승민처럼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유승민도 만만치 않죠. 지금 대구에서 친박 또는 진박이 유승민계한테 쩔쩔매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강도 높은 대북 제재를 위해서 한미일이 연일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내의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즉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검토하겠다면서 고강도 압박하니까 중국 측 싱크탱크들이 경고성 대응에 나섰다는 관측입니다.
중국 주요 대학 등에 소속된 이 전문가들은 중국이 연간 약 600억 달러 규모의 무역 적자를 감내하면서도 한국과 교역을 유지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태가 계속 악화되면 중국도 국익에 따라 문제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엄포를 늘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의 한 외교 소식통은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대학 교수와 전문가들의 견해는 사실상 정부의 의중을 대변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큰일 났네요. 이 싱크탱크 전문가들의 말. 이 말에 상당한 권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외교 이렇게 엉망으로 해도 됩니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생각 저만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신문 기사로 가보겠습니다. 정치권 소식인데요.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요즘 국회의장실을 드나들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금종령을 내렸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앞서 지난달 16일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직권상정 촉구 결의문을 들고 국회의장실을 방문했을 당시 조원진 원내수석은 의장과 설전 끝에 의장 공관으로 쳐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농반진반을 건넸습니다. 이럴 시간에 야당과 합의하려고 노력하라 이렇게 훈수를 두던 정의화 의장도 그런 말을 하려면 조원진 원내수석은 오지 마소 이렇게 맞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날 정의화 의장은 의장실을 박차고 나갔다고 하는데 정의화 의장이 지난 22일에 기자들을 만났을 때는 또 이런 말을 했다고 하지요. 그 친구 천벌받는다. 그 친구가 누굽니까? 바로 조원진 원내수석입니다. 조원진 원내수석이 이 정의화 의장의 광주 출마설, 국민의당 영입설로 계속 공격을 했는데요. 이 같은 우회적인 압박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표출한 것이죠. 조원진 원내수석은 의장님이 오지 말라 하시면 방법이 있느냐라면서 쓴웃음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 조원진 씨 정말 오만이 하늘을 찌르지 않습니까? 누가 저런 모렴치를 허용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텃밭인 대구에서 진박 마케팅을 비꼬는 박타령이 SNS를 통해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가 날아든다가 아니라 박이 날아든다. 웬갓 잡박들이 날아든다로 시작하는 박타령은 최근 대구에서 친박과 진박으로도 모자라 진진박, 진짜 진실한 친박, 특박, 특명받은 친박까지 등장한 그런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박 중에는 망할 박, 좌충우돌 감별박, 네, 이런 부분에서 또 폭소가 터집니다. 감별박이 누구냐? 앞서 언급한 조원진입니다. 가사 살펴볼까요? 박이 날아든다. 웬갓 잡박이 날아든다. 박 중에는 망할 박, 좌충우돌 감별박, 요리조리 눈치박, 이곳저곳 잡박들이 진박 6인타를 쓰고 얍삽하게 날아든다. 이 지역구로 가면 쪽박, 쪽박, 저 지역구로 가면 진박, 진박. 이런 내용입니다. 재미있는 쇼핑몰. 그런데 실생활에 굉장히 유용한 쇼핑몰. 재미월드입니다. 어떤 제품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검색창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재미월드.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서울, 인천, 경기의 신축 빌라타임즈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튼실한 사진, 지도 정보에다 현장 답사 서비스, 허위 매물에는 100만원 보상까지. 빌라타임즈를 검색하세요. 탄수화물 덩어리여서 싫다고요? 더 라이스 떡을 모르시나요? 비타민, 무기질까지 담뿍 담아 우리의 건강을 생각했습니다. 더 라이스. 더 라이스.net 02-2605-3644. 동교동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지요. 야권이 분열하면서 누가 야당의 정통성을 잇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이 논란 한가운데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 김홍걸 연세대 개관교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1월 24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이후
김홍걸 씨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도 법통의 문제와 얽혀 있는데요. 평생 처음 김홍걸 교수가 한겨레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겨레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 없었습니다. 이게 처음입니다. 근데 기자가 잘 정리해서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조리 있게 말을 잘합니다. 요점 살펴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동교동에 인사를 갖다가 녹음을 한 게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 일에 개입한 사람이 누구누구일 것이라는 점을 대충 짐작하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저희 아버님을 모셨던 사람들이다. 이훈평 전 의원, 박양수 전 의원 등 동교동계 몇 분이 이희호 이사장이 아들의 정치 참여를 만류했다고 하는데 진실이 무엇이냐 이렇게 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모자간 갈등설도 있는 상황, 이 상황을 빗대서 물어본 건데요. 어머니가 제가 정치하는 걸 반대하셨다고 하는 표현은 옳지 않고 염려를 많이 하셨다는 표현이 옳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쯤 되면은 김홍걸 씨가 누구에게 불편한 입장을 갖고 있는지 드러납니다. 아버지의 정신이 훼손되고 이 사람 저 사람 아무나 아버지 이름을 팔고 다니고 있다.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호남 출신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여권 보수 세력에 가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까지도 아버지 이름을 들먹이고 하니까. 네, 이렇게 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탈당한 동교동계와 김홍걸 씨 사이에 매우 뚜렷한 한랭 전선이 형성돼 있군요. 대북 송금 특검 문제, 이게 사실은 노무현 정부 주도 세력과 이른바 동교동계를 갈라놓은 요인 아니었습니까? 대북 송금 특검 문제에 대해서 김홍걸 씨는 아버지께서도 그때는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으셨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노무현 정권에서 판단을 잘못한 것이지 악의적으로 한 일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잘못된 판단이었고 또 당시 한나라당과 언론에서 그렇게 압박을 가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하셨을까 싶다. 그때는 한나라당이 다수당이지 않았는가. 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국민의당이 다음 주 중앙당 창당을 앞두고 지지율을 높이는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 전까지는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마련해야 하지만 마땅한 호재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내에서는 대표직 인선, 추가 인물 영입, 안철수 의원 백의 종군론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내부에서는 먼저 당의 얼굴인 대표직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를 놓고 갑론을박이 뜨겁다고 합니다. 총선을 안철수 의원 간판으로 치러야 하는 만큼 안철수 의원이 대표직을 맡는 것에 대체로 이견이 없지만 안철수 의원이 단독 대표를 하게 되면 사당화 이미지를 지울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인물 영입도 관건인데 정동영 전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 어느 쪽과도 연계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죠. 국민의당은 대선 캠프 원년 멤버인 장하성 고려대 교수와 노무현 정부 대통령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공공경영연구원장이 외곽 지원그룹으로 합류한다고 밝혔지만 이들은 입당하지 않았습니다. 무소속 박지원 의원은 자신이 입당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현역 의원 합류도 며칠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관련한 중앙일보 이지상 정치국제부문 기자의 취재일기 소개하겠습니다. 박지원 의원 영입권과 관련된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과 가까운 인사는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박지원 의원을 모실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현역 의원은 어제 현재 17명이다. 교섭단체 20명을 구성하려면 3명이 더 필요하다. 교섭단체는 국회에서 원내 3당의 위치를 공인받는 명분도 명분이지만 국고 보조금 90여억 원이라는 실리도 챙길 수 있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기 전 그리고 탈당한 이후 쏟아놓는 안철수 의원의 말이다. 안철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문재인 대표가 당 혁신안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그 혁신안에
안철수 의원은 부패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거나 재판에 계류 중인 당원은 즉시 당원권을 정지하고 당직은 물론 일체의 공천 대상에서 배제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탈당한 뒤에도 인재 영입의 첫 번째 기준은 반부패라고 했다. 안철수 의원의 이런 원칙은 지금 교섭단체라는 목표 앞에 흔들리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입법 로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은 신학용 의원의 합류도 허용했다. 선거 때가 되면 여의도에 표는 피보다 진하다는 우스갯소리가 돈다. 표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는 것이 한국 정치라는 이야기다. 새 정치를 앞세워서 새 살림을 차린 안철수 의원도 그런 여의도 논리에 이미 물들어 버린 것일까? 박용현 한겨레 논설위원회 황제 서명운동과 불법 집회라는 칼럼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했던 말입니다. 이렇게 계속 국민이 국회로부터 외면당한다면 국민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이 엄동설안에 경제인과 국민이 거리로 나섰겠나. 지켜보는 저 역시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다. 자, 그리고 2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때 했던 말. 거리로 나오는 집회 문화에서 탈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부터 내려온 사회 혼란을 이야기하는 선동적인 방법은 결코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도움이 될 것이 없다. 이런 말이었죠. 박근혜 대통령의 두 발언은 모두 거리로 나선 사람들을 향한다. 그러나 결론은 정반대다. 앞의 발언은 국가기관으로부터 외면당한 사람들이 거리로 나서야만 하는 정당성을 설파한다. 뒤의 발언은 거리로 나서는 행위 자체를 비난한다. 국민이 정부로부터 끝까지 외면당할 때 거리로 나서라는 것인가? 그러지 말라는 것인가? 알 수가 없다. 두 발언은 서로 충돌할 뿐 아니라 본말이 전도됐다. 앞의 발언은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서명운동을 언급한 것인데 대통령과 재벌 사장님들이 앞장선 이 황제 서명운동은 대개 따뜻한 빌딩 안이나 온라인에서 진행되고 있다. 정작 엄동설안에 거리로 나선 이들은 누군가? 북극의 한파가 서울을 점령한 지난 일요일 저녁 인정마저 얼어붙은 소녀상 앞에서 수백 명의 대학생들이 정부의 12월 28일 위안부 합의를 규탄했다. 젊은이들은 찬 바닥에 앉아 있었다. 230일째 고공농성 중인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 경찰 물대포에 쓰러진 백남기 농민 곁을 지키며 천막 농성을 이어가는 농민과 시민들이 있다. 거리에 나선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울음이란 사실을 이번 한파는 잘 보여주었다. 거리는 자기 뜻을 관철할 변변한 수단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마지막 선택지다. 그래서 미국 헌법학자 에드윈 베이커의 말을 빌리면 표현의 자유, 즉 집회의 본질적인 기능은 지배적 다수에 대한 약자의 도전인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발언 속에서는 그것이 도리어 지배자의 무기로 둔갑한다. 대통령과 재벌이 주도하는 집단 행동은 칭송되고 정부에 저항하는 목소리는 사회 혼란을 이야기하는 선동으로 몰린다. 정확한 주객 전도다. 이런 내용입니다. 경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한겨레 기사입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LG전자, 포스코 등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이 줄줄이 실적 부진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주요 대기업들이 발표한 2015년도 경영실적을 보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2014년보다 줄어드는 등 성장세가 둔화되고 수익성이 악화된 그런 단면이 뚜렷했다는 것입니다. 포스코가 첫 적자였다는 점 상당히 주목되네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적게나마 성장했던 그간의 기조마저 흔들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대자동차 임직원들이 2011년 유성기업 노조 파괴 사태 당시 협력업체에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현대차의 고위 임원이 부하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시기별 목표치까지 제시하면서 유성기업 조합원을 금속노조에서 빼내서 기업노조에 심도록 지시한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신규 노조, 즉 기업이 만든 노조, 어용노조라고도 말할 수 있을까요? 예, 이 노조 가입 인원이 최근 일주일 동안 한 명도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강하게 유성기업에게 전달해달라. 이런 내용만으로도 이미 그 현대차는 노조에 대한 부당한 지배, 부당한 개입 안 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더구나 현대차는 노조 파괴 컨설팅 전문업체로 알려진 창조 컨설팅을 거론하면서 매주 1회 유성기업과 창조 컨설팅을 불러서 주간 실적, 차주 계획,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라. 이렇게 구체적인 지시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 지시는 현대차 직원들을 거쳐서 유성기업 임원들에게 내려가고 다시 창조 컨설팅에 전달됐다고 합니다. 현대차, 유성기업, 창조 컨설팅으로 이어지는 부당노동 행위에서 현대차는 지휘부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이 이메일을 확보하고도 직접 증거가 없다면서 현대차는 물론이고 유성기업에까지 면죄부를 부여한 데 있습니다. 검찰은 부당노동 행위 의도를 가지고 노조 파괴를 지시하고 진행 상황까지 보고를 받은 그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확보하고도 또 무슨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검찰이 처음부터 마음 먹고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를 했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2011년) 상황. 유성기업 아산공장의 노조 파업과 직장 폐쇄가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성기업 아산공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 시기가 임박한 모습입니다. 공장을 점거한 노조원과 정문 앞길로 쫓겨난 관리직 직원들이 맞서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병력을 대폭 증원하는 등 공권력 투입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결국 노조는 짓밟혔고 그들에 대한 사법적 자본적 보복은 가혹하게 이어지는데,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할 경우 회사 측이 손해배상이나 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하는 경우가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그 액수 또한 커지고 있는데요. 법을 앞세운 사측의 같은 조치가 때로는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노조가 감당할 능력을 벗어나는 금액. 기업들은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서 손해배상과 가압류 등이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노조가 무리하게 불법 파업을 감행했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만큼 책임 역시 노조가 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결과적으로 노조를 압박하고 억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노동자 간부들 소수에게만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입은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전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진압 당시 동원됐던 경찰 헬기의 수리비용까지 전부. 그런데 유성기업 민주노조에 대한 비정한 보복, 거기에서도 원청기업이 있었으니 그 주체는 바로 현대자동차. 자신의 사업장이 아니라 협력사 사업장에 불법적으로 개입해서 노조를 파괴한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4년 만에 드디어 나왔기 때문에 재벌 대기업은 한 번 이렇게 여러 번 불법을 해도 간신히 이 메일 하나 발견하는데 4년이 걸립니다. 4년이. 그동안 유성기업은 어땠습니까? 유성기업 노조원들 어땠습니까? 수없이 고공농성하고 수없이 고통을 받고, 지금 재벌 대기업이 박근혜 대통령과 손잡고 천만인 서명운동을 합니다. 불법하게 합법파견으로 만들고 이런 부당 노동행위 합법화시키고 이런 재벌법을 강제하겠다는 이런 천만인 서명운동 즉시 중단하시고 현대차 정몽구 회장은 책임을 지십시오. 대국민 사과하시고 책임지고 이 부당 노동행위 즉각 처리하시기를 바라면서, 정말로 민주적으로 노동조합을 운영하려고 하고 정말로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회사를 상대로 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교섭하며 싸웠던 민주노조는 저들의 손에 의해서 낱낱이 또한 찢어 밝혀졌습니다. 현장에서 불법적으로 임금을 삭감합니다.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불법적으로 징계합니다.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불법적으로 해고를 했습니다. 이것 또한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법은 우리 편이 아니었고 기소 독점권을 가지고 있던 검찰은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었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이 자료를 숨겼습니다. 얼마만큼 이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죽어가야 하지만 정말로 제대로 법과 원칙을 지키겠습니까? 복수노조법이 이렇게 악용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법이 너무나도 악용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조가 파기된 직후 현장은 정규직이 비정규직이 되었습니다. 계약직이 현장으로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 정말로 우리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 기자 여러분들 정말로 이 사실들 낱낱이 전국에 알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하지만 기사가 실린 방송은 전혀 없었고 종이신문은 경향신문과 한겨레 말고 전무.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 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전국 방방곡곡 최고의 먹을거리를 모았습니다. 여기저기 가지 마세요. 팥가게면 됩니다. 팥가게에서 구매하시면 대한민국 농촌기업을 살린답니다. 팥가게. 인터넷에서 팥가게를 검색하세요. 팥가게. 불의한 세력과 싸우다가 미사 도중에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희망의 예언자 오스카 로메로. 스코트 라이트가 쓰고 김군수가 번역한 희망의 예언자 오스카 로메로. 아르테에서 나왔습니다.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이분의 오지랖도 참 문제네요. 정용선 경기지방경찰청장 얘기입니다. 카톡 지휘로 인해서 일부 경찰 간부들이 진땀을 흘리고 있다는 겁니다. 정용선 청장은 올 들어 주요 사건 발생 때 카카오톡을 통해서 보고받으면서 사건을 직접 챙기고 있는데요. 지난 15일에 발생한 부천 초등학생 시신 훼손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정용선 청장은 112 상황실에 주요 사건이 접수되면 카톡에 단체방을 만들어서 해당 라인의 간부 등 경찰 수십여 명을 초대해서 수사 지휘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업무 스타일에 대해서 일부 간부들은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기를 드는 사람도 나타났는데 카톡 지휘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벽 카톡이 가장 괴롭다고들 하는데 상사는 물론 부하 직원까지 카톡 답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이상한 오해를 할 것 같아서 어떠한 상황이든 일일이 내용을 확인하고 답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 경찰서 간부는 새벽에도 청장이 불쑥 카톡을 해서 지시를 내리기 때문에 담당 과장들은 24시간 항시 대기 상태라면서 잠을 못 잘 지경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물론 긍정평가가 우세하겠지요. 언제 어디서나 편하고 빠르게 소통할 수 있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웬만한 일 아니고서는 이 새벽에 나지 마시죠. 한겨레 기사 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 14일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진 백남기 농민의 둘째 딸 백민주화 씨가 박근혜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네덜란드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로테르담 중앙역 안에서 과잉 진압으로 아버지를 다치게 하고도 사과 한마디 없는 한국 정부의 부당성을 알리는 손팻말과 전단지를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는데요. 백민주화 씨의 1인 시위에 길을 오가는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시위를 지켜보던 경찰도 백민주화 씨에게 큰 힘이 됐다고 하는데 야외와는 달리 역 안에서 시위를 하려면 시청이나 관리사무소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지만 경찰은 백민주화 씨를 저지하기는커녕 멀리서 1시간 정도 지켜보기만 했다고 합니다. 백민주화 씨는 지켜보던 경찰이 다가와서 전단지에 적힌 내용을 천천히 읽어본 뒤 같은 경찰로서 정말 미안하다. 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경향신문에 실린 아이를 꽃으로도 때리면 안 되는 이유. 사회면 기사 주목됩니다. 어린 시절에 학대받은 경험이 오래도록 뇌에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학적 연구 결과가 재조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동학대가 개인의 성장 과정과 뇌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가늠케 하는 결과인데요.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최지욱 교수는 도로에 비유하면 일반인의 뇌 회로가 고속도로와 같이 넓게 뻗어 있는 것과 달리 학대 경험군의 회로는 특정 부분이 구불구불한 국도처럼 좁아지는 형태라고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학대받은 경험이 언어 이해와 우울, 불안 증세 같은 감정 조절 기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네, 아이를 꽃으로도 때리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방과 후 학교 지식 라디오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8시간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지식 라디오는요. 1교시 인문학, 2교시 영어, 3교시 역사, 4교시 예술, 5교시 특활, 6교시 어린이, 7교시 경제과학.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 시민을 위한 지식의 장이 펼쳐집니다. 교양 있는 시민의 지식 충전소 지식 라디오는 팟빵 앱을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은 국민일보 칼럼을 인용하면서 마무리합니다. 한국 개신교에서 존경받는 목사 가운데 한 명인 김기석 청파감리교회 목사의 글입니다.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 철거를 막기 위해 일단의 젊은이들이 노숙을 하고 있다. UN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인 마이나 키아이는 추위가 절정으로 치닫던 그날 밤 그 젊은이들을 찾아갔다. 그것은 연대의 몸짓이고 격려의 메시지였다. 절망의 조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주먹밥과 따뜻한 국물을 마련해 공항에 머물던 사람들을 대접한 종교인들이 있었고 자기 집을 열어서 사람들을 맞아들인 제주 시민들도 있다. 밥차를 끌고 와서 소녀상을 지키는 젊은이들에게 더운 밥을 제공한 사람들도 있다. 예수는 당신을 쫓아서 빈들에 나온 무리가 굶주린 것을 보고는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르셨다. 제자들은 그들을 다 먹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불퉁거리지만 예수는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굶주린 무리를 먹이셨다. 그런 기적이 과연 가능한지를 묻는 순간 그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는 누락되게 마련이다. 예수와 제자들의 차이는 무엇일까? 예수는 배고픈 이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했고 제자들은 그들을 처리해야 할 문제거리로 대한 것은 아닐까? 돈이 주인 노릇하는 세상에서 인간에게서 앗아가는 것이 바로 공감의 능력이다. 신영복 선생은 작은 난로 하나가 추위에 곱은 손을 불러 모으고 주전자에 물을 끓이고 젖은 양말을 말리고 그리고 이따금 겨울 창문을 열게 만든다라고 말한다. 인간적 따스함이 사라진 세상은 좀비들의 세상이다. 입춘이 멀지 않다. 겨울 한복판에 봄의 씨앗을 심는 이들이 보고 싶다. 스스로 거칠어지지 않으면서 누군가의 가슴에 온기를 불어넣는 사람 말이다. 조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